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막 이런 마인드셋이나 동공부 영상을 봐도 동기부여만 받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잘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박약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부족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거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행동 자체가 부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사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게으른 사람도 돈 벌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 300번은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직장인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부자로 될 수가 있는지. 저 월 300은 제가 딱 2년 전에 작심만일 하기 전에 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신입사원 초봉 자체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월 300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도 정의가 다 다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부자가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단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팀장님 또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얼마 버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들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 300을 버는 직장인의 구조를 갖고는 내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첫 번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뭐 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투자,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신만의 이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공의 본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들한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지속할 수가 있고요. 그거 두 개만 갖고 있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고 있어야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옳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피카소의 사고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그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은 경험에 의한 유추가 아닌 실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야, 그거 원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신입사원 때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 혼납니다. 원래 그렇게 했던 거 원래 하라고 그렇게 하죠. 한 거야. 네. 이렇게 뭐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한 유추예요. 그게 올바른 거면 다행이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실제 본인이 사업을 할 때 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때 배터리 가격 문제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도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 수익화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경험에 의한 유추가 아니라 실제 배터리 가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깊게 파보니까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실제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때 사업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만 우리가 쫓게 되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냈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유심하게 봐야 돼요. 피카소가 이런 명언을 했거든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모방을 한다는 거는 겉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뭐 복제를 하는 거죠. 짝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남들이 한 그 결과값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예술가는 될 수 있겠죠. 따라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져와야 돼요. 적어도 그 결과값을 만든 그 결과값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왔나? 그 능력을 훔쳐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피카소의 사고법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제품, 그러니까 벤치마킹한 그 완성된 거를 보고
이거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추적을 해서 그 과정과 그 사람의 능력을 가져와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냈다면 그 본질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로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본질은 채널의 정체성과 노출 클릭률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만 무조건 높고 뚜렷하다면 무조건 유튜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본질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높이고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일까를 파고들면 나름의 해답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빠르고 최적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사고법을 적용한 행동으로 진행을 하셔야 가장 빠른 최단 루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그런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라든지요. 그거는 쉽습니다. 요즘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성공시킨 것도 제가 유튜브를 몇 번 검색하다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유튜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서 이미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을 거를 보고 내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들로 작업을 하는 거죠.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유튜브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네. 유튜브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인터뷰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나와서 독백하는 채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먹방을 찍을 수도 있고,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종류 안에서도 그 정말 다양한 유튜버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난 정말 자기 개발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목적 의식,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실제로 행동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벤치마킹 대상을 뜯어내서 네. 성장의 원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너가 직접 행동해라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많이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부자들 많잖아요. 워렌 버핏을 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벤치마킹 대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 현실로 봤을 때. 맞아요.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너무 멀어서 네. 내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해봤자 안 돼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그 행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벤치마킹 대상을 오히려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돼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본질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이제 루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못하고 있는 건지를 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컨설팅을 받으면 누군가가 제안을 해줘서 교정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혼자 하게 되면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어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1만 구독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행동을 더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내가 본질을 제대로 못 뽑아낸 게 아닌가? 그리고 본질을 뽑아냈다면 벤치마킹 대상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했다. 벤치마킹이 갖고 있는 성공의 원리를 내가 잘 못 뜯어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개선점을 찾아내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가지수로 따지자면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본질로만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실제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 부분만, 그거를 3가지로 저는 항상 늘 꼽거든요. 3가지. 저는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무 작고요. 5가지도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인지로 봤을 때 3가지가 가장 적합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유튜브도 3가지의 본질이 있고 사업에도 3가지의 본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보면 한 번에 100%로 도달할 수는 없어도 70, 80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기준만으로도.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하나씩 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 게 없으면은 계속 좀 이 행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때는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마인드셋.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단단하게 가져가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느냐가 제일 핵심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 의식적인 구조가 아닌 무의식적인 구조까지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인드셋은 무조건 무의식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필기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행위들이 다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가 오지 않아요. 신경과학자 브루스 리턴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우리는 인간은 95%의 무의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95%? 네. 와, 거의 전부네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내 몸이 지금까지 과거에 의해서 해왔던 관습 또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행동,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행동을 무의식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러 나간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행동이고 습관이 안 붙으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이상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순간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지게 되면서 누군가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목표가 다 있어요. 다들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쵸. 갖고 있고 네.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초심이 잘 안 이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또 현실에 늘 치이잖아요. 그쵸.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기고 야근을 맞아요. 하게 되면은 또는 친구 약속도 막 갑자기 생겨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멈추어 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잘 돌이켜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내가 먼저 미리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를 마치 영화처럼 그려보시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루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정의를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이 들어온다. 거절을 하고 또는 뭐 야근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내가 원래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점심시간이든 또는 자기 직전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자겠다라는 거를 미리 그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을 바꾸는 게 내 마인드셋에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미라클 모닝 책은 새벽 기상이 사실 아닙니다. 새벽 그래요? 기상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완전 어려워. 근데 이제 새벽 기상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일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앞당겨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세팅이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 일에 쫓겨서 또는 빨리 출근해야 돼서 시작하느냐. 맞아. 이거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작가님 지금 작심만일이 거의 이제 28만? 30만에 가까우게 지금 구독자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개발 분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제가 벤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개발자 출신이어가지고. 아, 개발자세요? 네. 완전 뜬금없네요. 아, 네. 그러니까 개발자 출신인데도 네.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만족도로 돌아오는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나폴레온 힐이 네. 본인이 이제 쓴 저서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면 열망은 모든 성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 그러니까 열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뻔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할 때 그 열망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서 나 열정이 없어요. 행동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열망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 자체는 에너지라고 저는 동의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은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장 중시 여기는가. 내 머릿속에 되게 크게 남은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 감정이 강하게 다가왔다는 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거라면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단순히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트렌드에 맞는 목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저런 거 하고 있다 나도 이런 목표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는 목표를 내가 갑자기 그냥 갖고 온다 그래서 만족감이 바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거의 정말 악습관들을 없애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생각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거는 부자들만 가능하다, 금수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것부터 깨주어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뭐 누군가 강의해 주는 거 듣고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또는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끔 하고 또는 뭔가 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 마치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점은 단어의 정의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만의 이제 사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통용되는 사회적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나만이 생각하는 나만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유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실패는 오히려 성공에 가장 가까워진 타이밍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말이죠. 그렇죠. 난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네.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거를 정말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거를 도전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뭔가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다가 나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나는 망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실패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요소를 투입을 해서 지금의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요소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인풋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잘못 나온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풋이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실패라는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만약에 실패라는 감정을 못 느끼고 그 행동을 계속했다면 저는 계속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패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오히려 저도 정말 많이 실패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원하는 만큼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너무 슬픈 일이죠. 실패죠. 네. 그럼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돌이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정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뭐 사다리는 치워졌다. 이제 계층 이동은 조금 어렵다. 뭐 자유성가는 판타지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작가님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자유성가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세요?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게.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도 이런 말이 정말 횡행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다. 뭐 양극화 시대이고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스컴이나 또는 유튜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는 유튜버들이 막 생겨나고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채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관념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관념을 못 벗어내면 스스로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념을 바로 떨쳐내야 돼요. 저는 그걸 생산적 파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산적 파괴.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자체를 버리는 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오히려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해서 생산적 파괴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시대가 자유성가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거기에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산적 파괴를 통해서 내가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벗어 던졌어요.
던졌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은 왜 우리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뭔가 특히나 뭐 부동산이나 뭐 최근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저 사람은 운 좋아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이제 운이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만 보면 운으로 인해서 작용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5번, 10번 겹치게 되면 운이라는 영역이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이 운칠기삼을 운칠기삼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운삼기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표가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항상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운칠기삼도 아니에요. 운이 99% 작용할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거를 깨야 돼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점차 높여가는 거죠. 저는 정말 그 기업인 중에 가장 위대한 기업인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늘 꼽습니다. 무자본 창업이 요즘에 되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자본 창업의 거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신 분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현대자동차의 혹시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도서비스라는 회사인데. 근데 본인이 세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데펴놓는 그 과정 중에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수리 정비하는 곳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와, 진짜. 본인의 그 단순한 실수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빚진 거 다 갚아야 되고 거기에 차 다 타고 보통의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거를 극복해내요. 시련일 뿐인 거죠, 그분한테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이겨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냈고 그 위대한 정신이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니까 나 또한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정신을 볼 때마다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한 인간으로서 존재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뭔가 문제가 막히고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위대한 정신들을 빌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정주영 회장이 왔을 때 어떻게 단판을 지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죠. 그런 식으로 그 영상을 활용하고 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내가 사업은 해야겠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시고 지금 이렇게 성공을 길을 가고 계신 건데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처음 코칭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가난했던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 부업이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네.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고 대박. 본업을 네.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메인으로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다 보니까 그 가난했던 그 감정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월 1,000만 원이 달성되면 월 2,000만 원, 3,000만 원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목표 설정인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자신은 가난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난을 극복했다는 그 자체가 월 1,000만 원으로 인해서 달성이 된 거죠. 해소가 된 거네요.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해결이 됐는데 2,000, 3,000이 된다 그래서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2,000, 3,000이 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다시 설정을 하시라. 가난 때문에 부업을 시작하신 거지만 누군가한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식을 다시 설정을 하셔서 도전을 하셔야 이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목적 의식과 목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달성이 되면 그걸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이루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거기서 또 목표 의식과 목적이 계속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그렇죠. 그런 식의 방식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세계가 달라져요. 내가 목표를 성공하는 순간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가난을 벗어난 세계관을 이제 가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있었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한테 그거를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올바른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나아가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2천, 3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에도 뭐 돈 버는 방법이나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우리 작가님의 또 채널도 있고. 근데 그때 뭐 영상을 봐도 그냥 그때만 그런 거지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가 못 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행동으로까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심리적인 어떤 제약 조건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제약 조건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계속 망설여지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도전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뭔가 도전하기가 맞아. 좀 그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 분들도 참 많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약,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정말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그 유치원 때 기억인데 그게 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장기 기억화되고 그게 이제 경험으로 남게 돼서 무의식으로 남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 받아쓰기 하잖아요. 제가 좀 잘 못 썼습니다. 근데 그 못 쓴 거를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불러내세워가지고 건일이가 이렇게 썼다 얘들아 이거 봐봐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왁자지껄 하면서 웃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너무 좀 슬픈데 벌써 어떻게 네, 근데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한테 이제 비아냥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시작된 거죠. 심리적 제약이 생긴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유치원 졸업 영상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줬었어요. 맞아,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시대 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거를 20대 때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앞에 나가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 1분, 2분 동안 그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경험, 받아쓰기 했을 때 틀려가지고 남들한테 비난은 아니지만 약간 비웃음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순간 나 또 그걸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남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내가 성공을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하고 싶다면 목적 의식에 맞게 나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 의식에 맞게 행동을 해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행동 편향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동 편향이라고 하면 네. 보통 나쁜 의미로 써요. 보통 예시를 이렇게 들거든요.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움직여야 뭔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좌우로 보통 뜁니다. 근데 가운데로 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행동을 하고 본다.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장의 원리라는 것, 소위 말해서 자기 개발에 나온 모든 성장의 원리들은 행동 편향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봐야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장의 원리만큼은 적어도 행동 편향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심만일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수백, 수천 명의 부자들이 아마 보였을 텐데 그런 부자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나요?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고 마인드셋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부를 모든 사람이 공감해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영웅으로 생각했었던 진 서렌이나 실제 미국 달에 착륙했었던 우주인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업적 이용을 반대했었습니다. 화성에 탐사하는 거를.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일론 머스크가 울먹거려요.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하는 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큰 흔들림이 있죠. 심지어 자기 친한 친구가 로켓이 폭파하는 장면을 모아서 자기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nev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완수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룰을 깨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전기차 시장이 아예 안 된다.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뛰어들어서 그걸 다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룰을 다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걸 증명해내서 달성을 해내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그 룰을 깨야 되는 겁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본인이 직면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깨고 나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서 항상 전전긍긍 그냥 그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은 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깨고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지향해서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영상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 운전하면서 보시거나 또는 지하철 타면서 보시거나 또는 자기 전에 누워서 보시거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들은 너무나 귀중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흘려 들으면서 들으면 아무런 지식이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걸로 행동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의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부딪히면서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들고 현재 부딪혀서 실제 있는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시는 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일 겁니다. 그걸 꼭 전달드리고 싶네요. 원래는 이제 개발자시고 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개발 요소를 작가님의 인생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를 딱 돌아보셨을 때 이 경험이 나한테 참 도움이 됐고 결정적 계기가 됐다. 뭐 이러한 경험의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늘 실패하는 인생만 살아왔습니다. 정말 도전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얘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온다. 있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 정말 잘 나오는 친구들 있고. 있고. 네. 근데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4시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정말 거의 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재수를 꿈꾸게 되죠. 그렇죠. 1년 동안 또 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부모님이 지원을 또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봤고요. 근데 단 한 점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등급도 오르지 않았어요. 진짜요?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적으로 그대로 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왜 도대체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 분명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이 막 10점, 20점씩 올라서 나름의 이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너무 안 오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늘 고민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자립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부분은 파야겠다.
이거를 정복을 해야겠다 해서 그 원리를 파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심만일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 목표 성공의 본질이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서 자기계발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기계발로 내 인생을 바꾸고 있으면 애저녁에 바꿨다. 자기계발이 과연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뭔가 마인드를 좋게 하고 긍정적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실제로 돈을 벌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기계발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계발 그 자체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유튜버들도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루틴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지키고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좋은 루틴이 항상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교환 매체로서 돈을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략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하루를 잘 못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부터 자기계발이 유효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200% 살겠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공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라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해서 맞게 행동을 하는 거, 그 본질을 공략하고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자기계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기계발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지, 이거 자체로서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계발 영상도 많이 보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하니까 혹시 왜 조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유형별로 좀 나누어 봤는데, 네. 뭐 정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한 7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시간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해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나 이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 때문이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거에 도전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자신을 탓하기보단 남 탓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책임의식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고 봐요. 그 네이비실 출신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극한의 오너십을 주장을 했거든요. 오너십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성장할 가능성은 무조건 높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내가 개발자면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거나 또는 마케팅이랑 가끔씩 이야기를 한다거나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모든 노력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한 팀이 다른 팀을 비난하는 순간 그 서비스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되돌이켜보고 자기 팀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극한의 오너십을 갖자면 다른 팀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내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성장할 가능성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탓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실제로 코칭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40대, 50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때서야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판단이 드셔서 오신 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도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라고 이제 네.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성공이 제한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또는 사업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1년 만에 성공을 이루어내서 뭐 월 1,000만 원 달성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대라서 가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50대라서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연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과거 경험이 성장의 원리로 잘 작동되게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사고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하고
그게 무엇이 더 옳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이네요. 근데 경험을 성공의 작동 원리로 바꾼다. 이거 진짜 좋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만약 이게 도전을 해보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네.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고 열등감을 보통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대표적인 실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을 느껴서 오히려 나도 그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승부욕이 발동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장의 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오히려 격차를 느끼고 내가 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도 있고요. 제가 재정의를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실패에 대한 재정의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늘 실패를 했고 잘 안 풀리고 해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행동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하는 그 자체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손에 대보니까 다시는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목표를 잡아라 라고 해서 큰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해요. 근데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사소한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가고 난 다음에 큰 목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낮은 목표를 설정하라고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의 목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남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설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보니까 된다라고 인식이 돼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극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쪽팔린 데 유형. 그 제가 아까 받아쓰기 관련해가지고 내가 남들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제약상이 걸렸던 상황들이 또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 또한 누군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립하게 하겠다라는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앞에 나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대의를 생각하고 더 큰 가치를 나한테 가져다 주고 더 큰 감정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쪽팔린데 내가 좀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갖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자신이 증명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점,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못된 명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것은 힘이 안 돼요. 왜요? 행동하는 것이 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런 건 아는 것도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교정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얘기도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알아. 네. 근데 이제 왜 행동을 우리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행동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들어가면 행동이 제약돼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동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나름의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해지게 되면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일어날까 말까 하는 순간 우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생각 자체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생각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만약에 적는다고 할 때
하루 일과를 봤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이 끼어들 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멜 로빈스가 쓴 5초 룰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초 카운트를 세게 되면 네. 5, 4, 3, 2, 1, 0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이 0이 되면 뭔가 상황이 전환이 되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더라도 50분 시험이 다 지나가게 되면 0분이 되면 이제 끝나죠. 네. 더 이상 이제 시험을 네. 치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것들을 무의식으로 쌓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5초를 그냥 세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어요. 자다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제 기상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냥 5를 세는 겁니다. 4, 3, 2, 1, 0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5초 룰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생각의 틈을 끼어드는 거를 이제 다 제외시키는 과정. 요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나에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모든 행동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의 목표에 맞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내 인생에서 이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각이 틈이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행동하기로 했으면은 5초 세고 바로 하는. 네. 그 요즘에 서점을 가게 되면은 네. 왜 그 슬슬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불황의 시기가 오면 이제 자기계발서에 또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는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책이 있을까요? 저는 자기계발 책 추천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책 100권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엄청.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는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책을 선택해서 읽는 거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지식이 찰 수는 있죠. 근데 지식이 차는 것뿐이지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못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평생 기억하는 거면 너무 좋겠지만 읽으면 다 까먹잖아요. 바로 까먹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거를 맞아. 해결해 줄 수 네. 있는 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권을 추천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가 제 인생을 네. 그래도 조금 뒤바꾸어 놓았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거든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요. 네네. 살아가면서 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늘 겪고 있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루틴이 돌아가는 거는 질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갑자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죠.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잘 이제 맞추어 나가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건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가야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그려낸 책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